안녕하세요. 보툴리눔 독소, 주름 개선이나 치료 목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당신에게 안전하게 딱 쓰이기까지 어, 얼마나 깐깐한 과정을 거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 그 실험실 단계부터 식약처 허가까지 숨겨진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비림상, 임상, 그리고 품질 관리, 또 요즘 중요해지는 동물 대체 시험법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파헤쳐 볼게요. 그렇죠. 사실 모든 의약품 개발의 첫 단추는 이제 비림상 시험인데요. 사람에게 쓰기 전에 이게 안전한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사람한테 쓰기 전 단계군요. 네, 핵심은 독성 평가죠. 한 번 투여했을 때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서 투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나 또 생식 능력이나 혹시 태아에게 문제는 없나 이런 걸 아주 꼼꼼히 봅니다. 정말 여러 각도에서 보네요. 네, 특히 그 반복 투여 독성 시험, 이게 중요해요. 적절한 동물을 딱 골라서 예를 들면 SD 레드 같은 동물이요. 네네. 어느 정도 용량까지는 괜찮은지,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용량, 이걸 무독성량, NOAL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찾아내요. 무독성량, NOAL.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단순히 독성 반응만 보는 게 아니고요. 양리 효과 때문에 체중이 변하거나 하는 그런 간접적인 영향까지 다 고려해서 기준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요. 아, 단순히 그냥 독성만 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우리 몸이 이걸 외부 침입자로 보고 항체를 만들지는 않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항체요. 항체가 생기면 왜 문제가 되죠? 항체가 생기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ADA, 그리고 그 항체가 진짜로 약효를 방해하는지 MPA, 중화항체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검증을 하죠. 아하, 단계가 있군요. 네. 그리고 이 시험법 자체가 정확한 결과를 내도록 검증, 밸리데이션이라고 하죠. 이것도 당연히 필수고요. 네, 실험실이랑 동물 시험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사람에게 적용해보는 임상시험 단계로 넘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3상 임상시험 결과가 허가에 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 하던데요. 네,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미간주름 개선 효과를 본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우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지부터 명확하게 정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기준이 아주 중요해요. 가령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약물 같은 거 있잖아요. 레티노이드 계열이라든지. 네네. 그런 걸 쓰는 분들은 제외한다. 이런 기준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야 시험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지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게 평가의 일관성 문제일 것 같아요. 주름 개선 정도를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평가자들이 충분히 교육받고 기준을 딱 맞춰야 해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네. 그리고 보툴리눔 독소는 이게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장기간 썼을 때 안전성이나 효과도 계속 봐야 하고요. 네,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다고는 하지만 독소가 주사한 곳 말고 다른 데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신경 써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특별 관심 이상 사례 ASI는 더 주의 깊게 수집하고 분석해야죠. 실제로 식약처 심사할 때 보면 계획서랑 다르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같이 쓰면 안 되는 약을 쓴 참가자를 분석에 포함시켰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또 이상 사례 용어를 부정확하게 썼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중화항체 감사에서 판정 불가가 나왔는데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다. 이러면 다 보완 요청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죠. 아주 깐깐하게 봅니다. 임상시험 결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품질 관리예요. 품질 관리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번 생산되는 제품이 똑같은 품질, 똑같은 효과를 내도록 보증하는 과정이거든요. 아, 일관성. 네, 일관성.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주 작은 차이라도 당신에게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예상한 못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네. 일단 그 핵심 성분인 보툴리눔 독소 단백질 자체 있잖아요. 이게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분자 수준에서 아주 속속들이 밝혀야 해요. 분자 수준에서요? 네, 뭐 분광학적 특징이라든지 전기영동 패턴 같은 물리화학적 정보부터 아미노산 서열이나 실제 효과를 나타내는 역가, 그러니까 포텐시 같은 생물학적 정보까지요. 일종의 분자 지문을 확보하는 거죠. 아, 지문처럼 딱 특종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균주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체 제조 공정이 항상 똑같은 결과를 내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그걸 증명하는 밸리데이션 자료가 필수예요. 밸리데이션? 네. 비유하자면 뭐 유명 베이커리에서 어느 지점을 가도 항상 똑같은 맛의 빵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조 방법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 변경 전후 제품이 동등하다는 걸 또 입증해야 하고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마지막으로 각 생산 단계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품질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뭐 무균 상태인지, 해로운 내독소, 엔도톡스는 기준치 아래인지, 약효, 즉 역가는 일정한지 등을 다 확인하는 거죠. 역가. 아까도 나왔던 말인데 이게 특히 중요하군요. 네, 특히 역가 시험은 전통적으로는 마우스 생존율 LD50을 이용했지만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대체 시험법 사용이 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든 그 시험법 자체의 신뢰성, 즉 밸리데이션이 중요하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역가 시험처럼 과거에는 사실 동물 실험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다고 들었어요. 나 맞습니다. 큰 흐름이죠. 아무래도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동물을 이용한 시험이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들고 때로는 결과의 변동성도 크다는 그런 한계도 지적되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변화가 큰데요. 뭐 영국 NC3RS 같은 기구는 WHO 가이드라인의 동물 실험 요건을 재검토하고 있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아예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로드맵까지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로드맵까지요? 의해서 동물 실험을 대체하려는 시도도 있고요. 유럽 약전에는 이미 세포 같은 걸 이용한 시험 관내, 인비트로 대체법 관련 지침도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네, 유럽이 그런 면에서는 좀 앞서 나가고 있죠. 구체적인 기술 개발도 활발해서 그 독일 PEI에서 개발한 비나클법 같은 세포 기반 역가 시험법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세포 기반 시험법이요? 네. 우리나라 식약처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물 대체 시험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이 보툴리눔 독소세제 하나가 당신에게 안전하게 사용되기까지는요. 비임상, 임상, 그리고 품질 관리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정말 여러 단계의 노력이 필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과학적인 정확성은 더 높이려는 노력. 즉, 동물 대체 시험법 개발과 적용은 이제 뭐 거스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 된 거죠.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세포 기반 시험법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발전한다면요. 이게 단순히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걸 넘어서서 언젠가는 우리 몸에서 이 약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 과거 동물 실험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또 개인에게 맞춤화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